60번 전세권. 자, 전세권은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고 나중에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권리죠. 따라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되죠. 다만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는 없고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죠. 전세권은 토지 또는 건물을 객체로 하지만요. 농경지는 제외되죠. 농경지는 제외됩니다. 4번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전세금에 대한 일방적 증액 또는 일방적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조심할 게 뭐예요? 증액은 제한되죠. 감액은 제한이 안 되지만 증액은 제한되죠. 계약후 또는 증액후 1년 내에는 증액 청구를 못하고 1년이 지났다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증액은 20분의 1을 초과해서 청구하지 못합니다. 감액은 그런 제한 없고요. 증액만 제한이 있습니다. 5번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로 멸실됐다. 설정자는 전세금으로 뭐 할 수 있다? 당연히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죠. 전세금이 바로 이 손해배상 충당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세권의 목적물이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됐다면 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이 되었을 때 그 전세금에서 손해배상을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틀린 거 3번이 되겠죠. 61번 유치권. 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을 점유해야 되죠. 그리고 이 점유는 유치권의 존속 요건입니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엔드 존속 요건입니다. 자, 이번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죠. 따라서 유치권자는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할 수 있는가? 아니죠. 이 우선자가 빠져야 되죠.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여기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란 말은 환가를 위해서 이런 뜻이죠. 예컨대 유치 목적물이 부패하기 쉬운 물건이에요. 그럼 당연히 경매에서 돈을 유치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의 경매권입니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권이 아니라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을 따로 행사하지 않는 한 채권은 소멸시에 걸리죠. 그거를 326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4번 유치권 특유의 소멸 사유 중에 하나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유치권자의 권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죠.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필요비, 유익비 둘 다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이 틀렸죠. 조심하셔야 돼요. 2번. 자, 62번. 유치권이 요따우쇼 나면 조금 길고 어렵죠. 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격려돼서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 예를 들어서요. 건축업자가 공사대금 채권이 생겼어요. 근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안 줘요. 그래서 그 후에 건물을 점유합니다. 그럼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하죠. 그리고 이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요. 특히 유치 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경락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경우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기 전에 요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돼서 압류가 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요 경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경매 절차의 경매인, 경락인에게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지요. 없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는 넘겨줬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매도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그 매매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안 되죠. 매매대금 채권은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물건과의 결련성이 없습니다.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줬으니까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넘어갔잖아요. 근데 매수인이 대금을 안 줘요. 자, 이때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는 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을 때 이 매도인이 이 매매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안 됩니다. 매매대금 채권은 목적물과의 결련성이 없습니다. 3번 도급인, 건축주, 수급인, 건축업자 또는 도급인, 아파트 주인, 수급인, 인테리어 업자.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생겼어. 그럼 당연히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죠. 뭐라고 하면서? 하자를 보수할 때까지 공사대금 못 줘 라고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경우에 당연히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해서 하자 보수 의무에 관한 이행 제공을 하지 않는 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왜? 지체가 아니잖아요. 공사대금에 대해서 항변권 행사하고 있으니까 정당하게 항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당하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수급인, 건축업자는 공사대금에 기초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틀린 건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 자, 주택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그 주택을 유치하면서 거주, 사용하는 것, 이게 뭐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 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적법하죠. 손해배상 책임이 없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건축업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뭘 유치해야 돼요? 당연히 공사대금 채권과 결련관계가 있는 건물을 유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건물이라 할 수 없는 정착물 또는 토지, 이거 유치할 수가 없죠. 아직 독립한 건물이라 볼 수 없는 정착물, 뭘 말하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끝난 구조물을 말하겠죠. 그런 거 유치 못합니다. 건물 신축공사를 한 사람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그 건물 공사대금과 결련성이 있는 건물을 유치해야 됩니다. 건물. 그래서 5번 옳은 지문이 되겠죠. 63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저당권의 효력은요, 원칙적으로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죠. 이때 부합물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묻지 않으며 다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약정할 수는 있죠. 2번 물상대위가 되어 있는데, 물상대위가 되려면요, 저당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공용징수는 강제수용입니다. 강제수용. 이때 보험금이라든가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하는 겁니다. 근데 2번 협의 수용했어요. 협의 수용. 그 협의 수용 보상금은 매매대금에 불과하고 따라서 물상대위 할 수 없다가 판례입니다. 물상대위 할 수 없다. 3번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이라고 돼 있죠. 이거 뭐죠? 과실이죠.
자, 저당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저당권 효력이 미치냐? 원칙적으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그 저당 부동산이 압류가 된 이후 수취하는 과실. 여기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죠.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뭐 할 수 있죠? 변제권 및 구상권이죠. 이거죠. 변제권 및 구상권. 5번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팔아먹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로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저당권만 따로 떼서 팔아먹거나 하는 짓 할 수 없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됩니다. 64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고, 자, 을은 갑에 대해서 전세금을 준 게 있으니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갖고 있겠죠. 자, 을이 이거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게 바로 전세권, 저당권이죠. 첫째, 전세권이 존속기한 만료됐다. 전세권 소멸, 저당권 당연 소멸 이렇게 되죠. 둘째,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용익물권이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의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1번 저당권 설정자 을은 당연히 저당권자 동의 없이 함부로 전세권 소멸시키면 안 되죠. 1번이죠. 2번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다. 원칙이죠. 저당권의 목적물은 전세권입니다. 그죠? 저당권의 목적물은 전세권입니다. 채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의 목적은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단. 나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의할 수 있을 뿐입니다. 2번 옳은 질문이죠. 3번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저당권자는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 소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의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죠.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됐다면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다. 5번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설정자는 당연히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는 게 원칙이에요? 전세권자에게 반환하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이 저당권자는 반환 못하도록 압류를 해야 되겠죠. 압류. 따라서 압류가 되지 않았다면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게 원칙이죠. 그래서 5번 옳은 질문이 됩니다. 틀린 거 4번. 65번 계약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네요. 당사자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표시한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합치.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합치가 있어야 되겠죠. 2번 청약 속에는요.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할 정도의 구체적이고 확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청약의 유인과 구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3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529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상당한 기간 내에 청약자가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고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 못한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계약은 언제 성립해요? 양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죠. 양청약이 모두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5번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해서 승낙했다. 534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문 위주로 계약 성립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66번 동시이행의 한명권. 자, 동시이행의 한명권 위헌부담 다 임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시이행의 한명권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똥끝 타는 매도에는 물건 넘겨줄게. 돈은 한 달 뒤에 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물건이 급한 사람은 야, 돈 먼저 줄게. 물건 들어오면 나한테 바로 넘겨. 이렇게 당연히 동시한명권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선행 의무. 중도금 지급 같은 거. 근데 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하면 중도금에 대해서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중도금에 대해서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3번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이요, 을에게요, 이행을 제공하면서 청구합니다. 갑이 을에게 물건을 넘겨주면서 대금을 청구합니다. 을은 당연히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지급을 못하면 지체가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갑이 며칠 있다가 다시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는데 이때는 이행 제공을 중단한 상태예요. 그럼 판례가 뭐라 그래요? 지체에 빠졌던 을이라 하더라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죠.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 지체에 빠진 을, 그 후 갑이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채 청구했을 때 을은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되겠죠. 4번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아파트 분양 중도금, 건설회사가 신용곤란이다. 신용불안. 즉 건설회사가 분양 의무를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더라. 그러면 중도금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부르죠. 오늘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뭐가 없다? 지체 책임이 아니죠. 항변권이 있다라는 것은 정당하게 거절한다는 거죠. 반면에 지체는 뭐예요? 부당하게 거절하는 게 지체죠. 그러니까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67번 제3자를 위한 계약.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 이런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병존적 채무이소 또는 중첩적 채무이소. 그냥 암기하자 그랬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자, 요약자가 있고 낙약자가 있고 낙약자에게 수익의사를 표시한 제3자는 이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3번 제3자가 수익의사를 표시하여 제3자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후 요약자와 낙약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4번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를 했는데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을 합니다. 그럼 제3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요.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하죠. 이때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제3자, 수익자 동의 따위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번 틀렸고요. 5번 낙약자는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이걸 뭐라고 불러요? 대가관계. 자,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죠. 따라서 낙약자는 대가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자신 채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대가관계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라고 해야 되겠죠. 5번도 틀렸죠.
68번 합의 해제. 자, 해제는 단독행위고요. 합의 해제는 계약이죠. 계약. 1번 틀렸죠, 벌써. 자, 합의 해제는 두 개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손해배상 청구 안 되고요. 이자 가산 의무 없죠.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고 이자 가산 의무 없습니다. 합의 해제는 계약이라 그랬고요. 해제가 단독행위죠.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일부 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서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 묵시적 합의 해제가 인정이 되느냐? 안 됩니다. 묵시적 합의가 인정이 되려면 방치 플러스 이 방치가 계약을 더 이상 실행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었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묵시적 합의 해제로 봐주지 않습니다. 묵시적 합의 해제가 인정이 되려면 그 장기간 방치하는 사실이 뭐로 인정이 돼야 돼? 당사자는 계약을 실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상태에서 방치. 그게 인정이 되어야 묵시적 합의 해제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간 방치만으로 안 되고 계약을 실현하겠다는 의사가 없다. 이런 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4번 계약을 합의 해지할 때 원상회복을 반드시 약정해야 되는 거 안 해도 된다 그랬죠. 5번 계약을 합의 해지했어요. 소멸했어요. 그 상태에서 기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죠. 계약을 합의 해지하여 계약이 소멸이 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새로 계약을 해도 되고 기존 계약을 부활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5번이 옳은 질문이 됩니다. 69번 계약 해제.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됐을 때 해제하고 마찬가지로 매수인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되죠. 해제, 합의 해제 모두 다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합니다. 1번 틀렸죠. 2번 실권약관이라고 돼 있죠. 해제, 합의 해제, 실권약관 다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실권약관이 뭐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라는 특약, 그게 실권약관이죠. 자, 이렇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실효된다.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런 약정을 한 상태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래서 계약이 실효가 됐어. 하더라도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못합니다. 해제, 합의 해제, 실권약관, 공통점, 계약, 소급소멸. 그러나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3번 갑을병 사이에 수차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갑을병 사이에 수차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을과 병이 매매를 하면서 을이 병한테 대금은 갑에게 줘라 그랬어요. 자, 을이 요약자고요. 병이 낙약자고요. 갑이 수익자가 되겠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병이 을의 지시에 따라 갑에게 돈을 준 상태에서 이 을병 계약이 해제가 돼요. 자, 그러면 병은 갑에게 준 돈을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그랬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지문은요.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파기돼야 되는 지문입니다. 을병이 계약을 하면서 병이 대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갑이 수익자고 을이 요약자고 병이 낙약자입니다. 3번 옳은 질문입니다.
4번 언제까지 이행하라. 이행 최고. 근데 뭐라고 했냐? 그때까지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다. 라고 통지. 자, 해제된다라고 통지한 게 뭐예요? 해제 의사표시죠. 그런데 이 해제 의사표시의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해제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게 4번이죠. 이행을 최고하면서 동시에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 미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544조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법원 꼭 기간을 명시해서 최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하더라도 최고의 효력이 있다가 판례입니다. 1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70번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에게 매매 계약금을 지급한 이행의 착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입니다. 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가 있죠. 자, 먼저 1번.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금액, 계약금이죠.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위약금 특약이죠. 계약금은요. 위약금으로 특약을 했을 때 위약금의 성질이 있죠. 그리고 위약금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그 중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죠.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3번 갑이 계약금 계약에 기초해서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배액을 수령할 것을 고지했을 때 을은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에 착수해서 매도인의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가? 안 되죠. 갑이 배액을 가져가라. 배액을 제공하는 거죠. 제공하면서 해제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계약은 해제된 겁니다. 이미 계약은 해제된 거예요. 4번 갑이 배액을 제공했으나 을이 수령을 안 합니다. 공탁을 해야 돼요? 아니죠.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죠. 5번 을의 이행착수는 중도금 지급같이 채무 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 이행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느냐? 그건 아니죠. 이런 것도 이행착수라 그랬어요. 등기소 동행촉구. 이것도 이행착수라 그랬습니다. 그죠? 채무 자체 이행 아니잖아요. 등기소 동행촉구는. 근데 이것도 이행착수라 그랬습니다. 또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병에 대한 채권을 갑에게 양도를 하고 그 자리에 병이 참석한 경우 이것도 이행착수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행착수는 꼭 중도금 지급 같이 채무 자체의 일부 또는 전부 이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71번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매매 계약 비용이라고 나왔네요. 매매 계약 비용이 뭐가 있죠? 외우자 그랬죠? 감정평가 비용, 측량 비용, 계약서 작성 공증 비용 3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면 쌍방 균분 부담하도록 하고 있죠. 2번 목적물이 인도되지는 않았지만
대금을 전부 지급했죠. 그럼 과실은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매수인에게 귀속이 되죠. 3번. 자, 채권 담보 책임이 나왔어요. 자, 채권 매매 담보 책임은 두 종류로 나누죠. 그냥 채권. 그냥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말합니다. 또 하나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두 가지죠. 자, 그냥 채권은요.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하죠. 반면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걸로 추정합니다.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암기하세요. 그냥 채권 매매라고 나오게 되면 계약 당시 자력이에요. 반면에 4번처럼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 나오면 변제기 당시 자력이에요.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매도인의 이행기한만 정해놨어요. 매수인은 동일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하죠. 5번 저당권이 실행돼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당 출해손이라는 담보 책임이 있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샀는데 그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 선악을 묻지 않고 출직 상환 청구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 2번이 되겠네요. 72번 매도인의 담보책임. 무과실 책임이죠. 담보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반면에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 책임이죠. 2번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땅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적인 제한이 있더라. 법률적 장애라고 하죠. 무슨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로 보죠. 우리 대법원. 3번 매매 목적 토지가 전부 제3자 소유입니다. 전부 타인 권리예요. 선해, 손악해, 도선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선악을 물분하고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선의도 해제할 수 있고요. 악의도 해제할 수 있으니까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3번 매매 목적 토지 중 일부가 제3자의 소유니까 일부 타인 권리죠. 일부 타인 권리라면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선의라면 플러스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4번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은 매매계약 당시 이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부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5번 틀렸죠. 매수인은 선인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5번. 73번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골라라. 동그라미 1번.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민법상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635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즉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그리고 통고를 상대방이 받은 날로부터 6월, 1월, 5일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데 6월, 1월은 부동산이죠. 5일은 동산이고요. 그 다음 부동산의 경우에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이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개월이죠. 지금 누가 해지 통고했어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죠. 그럼 얼마가 지나가야 돼요? 6달이죠. 6달이 경과함으로써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2번 임차인은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이 되죠.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청구할 수 있죠. 반면에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죠. 이번 뭐라고 돼 있어요? 유익비라고 돼 있죠. 따라서 종료 전에는 청구할 수가 없죠. 임대차 종료 후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그 건물이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어. 임대인에게 쓸모도 없어. 효용도 없어. 그래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죠. 무허가 건물이어도, 미등기 건물이어도, 기존 건물이어도, 신축 건물이어도,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를 받아도 안 받아도, 경제적 가치가 있든 없든, 임대인에게 효용, 쓸모가 있든 없든 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죠. 4번, 임대인이 보존에 필요한 행위할 때 임차인은 거절 못하죠. 수인 의무가 있죠.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 아마 이럴 때는 해지를 할 수 있죠. 어쨌든 수인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4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자, 5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가 그 임차권이 등기가 되지 않았지만 건물 소유권 등기를 했어요. 그럼 622조에 의해서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의 대항력 622조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옳은 거 4번. 74번 임대차 계약에서 다음의 권리와 관련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뭘 물어보는 거예요? 임의 규정은 임대차에서 임의 규정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하나가 비용 상환 청구권이고요. 또 하나가 임차권 등기 청구권입니다. 621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 약정이 있으면 청구 못하죠.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74번은 임의 규정을 고려하는 거고요. 두 가지 기억해 둡니다. 비용 상환 청구하고요. 임차권 등기 청구하고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1번, 3번, 4번, 5번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74번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임의규정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7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1번은 주택임대차 기간이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이 돼. 2년이 돼.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이 돼. 단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이렇게 1년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 유효를 주장할 수 있죠.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번 임대차 존속 간주 규정이죠. 설령 임대차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자,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이 돼 기간은 2년으로 보고 2년. 다만 임차인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차인만. 임대인은 안 되고 3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가 되죠. 여기 주택임대차 법정갱신의 효과가 됩니다. 4번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임대인은 안 돼. 임대는 안 돼. 그리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달이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 3달. 한 달이 아니고요. 3달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4번이 틀렸네요. 5번. 자, 임차인이 2기 이상 채무를 연체하는 등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면 그때는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기간,
존속기한 및 갱신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조문 철저하게 암기하셔야 되죠. 민법상 임대차와 헷갈리지 말고 주택임대차와 상가 건물 임대차와 헷갈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구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76번 주택 소유자 갑은 을과의 사이에 자기 소유 주택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매월 100만 원,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대로 그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을 인도하였다. 1번 을이 주민등록을 옮겼어요.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어요.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그럼 뭐가 인정돼요? 우선변제권 인정되고요. 그 우선변제권은 주택뿐만 아니라 대지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요. 주택의 대지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 주택의 대지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라는 것은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2번 을이 주민등록을 옮긴 후 병이 주택을 샀다면 이 병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보죠. 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라는 말은 보증금 반환 의무도 병이 승계하는 거죠. 따라서 그런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3번은 최우선 변제권과 관련된 건데요. 자,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려면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되잖아요. 자, 지금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는 보증금이 1억 4,500만 원 이하입니다. 1억 4,500만 원 이하 중에서 4,800만 원까지를 최우선 변제 받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하고 똑같아요. 서울 1억 6,500만 원 중 5,500만 원까지. 수도권과 세종특별자치시는 1억 4,500만 원 이하 보증금 중 4,800만 원까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니까 1억 4,500만 원 이하 보증금이라면 자, 보증금이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자, 여기서 차임 100만 원 곱하기 100 해가지고요. 보증금 1억과 합쳐서 보증금 2억이네. 환산보증금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산보증금은요. 상가 건물에만 나와요. 주택임대차에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1억 요게 보증금이에요. 상가 건물처럼 환산보증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소액 임차인이에요. 자, 보증금 1억 중에서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 받는다고요? 4,8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번 을이 주민등록을 하기 전에 저당권이 있었고 그 저당권이 생기면 이 을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니까 임차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즉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을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감류된 후에 주택이 병에게 양도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 임대인, 을, 임차인, 갑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채권이 을의 채권자에 의해서 을의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을의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을의 채권자에서 압류 또는 감류되었을 때 자, 보세요. 을의 채권자 입장에서 을 채무자잖아요. 채무자의 채무자, 이게 제3채무자. 임대인이 제3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팔아. 병한테. 그러면 주택 양수인 병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문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옳은 지문이죠. 77번 상가건물 임대차. 자, 1번 계약갱신요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상가건물 임대차에는요.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적법 전대차의 경우에 상가건물을 적법하게 전대차한 경우에 그 상가건물 적법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건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번이죠.
상가 건물 적법 전차인은 그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 행사 기간.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요. 임대차 기간입니다. 전대차 기간이 아니라 상가 건물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전차인이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민법이나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3기 이상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죠.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소개했어야 되는가? 그렇죠. 임차인이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갑에게 소개했는데 갑이 계약 체결을 거절해. 그래서 을이 권리금을 회수를 못해. 그래서 을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야 네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으니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청구하려면 반드시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반드시 소개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소개했어야 된다. 그게 판례입니다. 저기서 원칙적으로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반드시라고 되어 있으면 틀린 지문이에요. 예외적으로 소개 안 했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판례 중에. 원칙이 그렇다. 4번 상가 건물 표준계약서라고 되어 있죠. 상가 건물 임대 표준계약서. 이건 누가 작성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하고 협의해요? 법무부 장관. 틀렸죠.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합니다.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요. 반면에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합니다. 4번 틀린 지문이 됩니다. 권리금 표준계약서 하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헷갈리지 마셔야 돼. 5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당사자 합의로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 이때는 100분의 5 초과하지 못한다가 적용이 안 되죠. 증액 비율은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일방적 증액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일방적 증액. 따라서 계약이 끝난 다음에 재계약을 하거나 합의로 증액을 할 때는 100분의 5 초과 증액할 수 있다가 됩니다. 100분의 5 초과 증액할 수 있습니다. 78번 구분 소유라고 되어 있네요. 동그라미 1번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정평가하려면 당연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일단 있어야 되죠. 또 2번 어느 부분이 공용 부분인지 전유 부분인지는 원칙적으로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로 결정이 됩니다. 당연하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 용도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3번 대지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토지 임차권도 될 수 있습니다. 4번 집합건물 관리단은 구분수의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별도의 설립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5번 공용부분의 변경. 공용부분의 변경 어떻게 하죠?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하죠. 다시 한번 공용부분의 변경 원칙 공용부분의 변경 복도 계단의 변경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단 그 공용부분을 변경함으로써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더라. 예컨대 수직 또는 수평 증축 리모델링을 한다. 이런 경우. 이럴 때는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이죠. 이때는 5분의 4 찬성입니다.
구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3분의 2. 단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변경을 일으키는 공용분의 변경은 5분의 4 찬성 자리가 필요하다. 최근에 개정된 거니까요.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79번 비전형 담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를 말하는 거죠. 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처음에 가등기 담보 계약을 하면서 야, 지금은 1억인데 나중에 2천을 더 빌려주면 그것도 포함시키자 라고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죠. 당사자가 이렇게 채권 채무를 추가시키는 거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습니다. 2번 가등기가 금전 소비대차 채무 플러스 그 외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 예컨대 자 금전 소비대차는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매매대금까지 있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법 적용이 안 됩니다. 가등기 담보법은요. 빌려준 돈 소비대차 빌려준 거에 준하는 거 준소비대차 채권에 대해서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돼요. 따라서 소비대차 채권 및 매매대금 채권을 동시에 담보할 목적의 가등기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거를 다 갚고 매매대금 요거만 남았어. 그럼 그때부터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될 수 있다. 판례입니다. 3번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돼서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금을 취득했다. 그러면 양도담보권자는 뭐 할 수 있어요? 물상대위 할 수 있죠. 담보물권이니까. 3번 채무자가 돈을 갖고 가등기 말소를 구할 때 돈을 갚는 것과 가등기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죠. 변제하고요. 영수증 교부가 동생관계예요. 변제하고 담보권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닙니다. 변제가 먼저 해야 됩니다. 돈 갖고 나중에 말소하는 거예요. 변제와 담보권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5번 양도담보권자는 사용식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그 채무자로부터 사용식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 사용식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든 양도담보권자든 매도담보권자든 저당권자하고 똑같이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이 없어요. 담보만 하는 거니까. 따라서 그 목적물을 사용식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 소유자.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에 대해서 야 내가 사용수익 못했어. 손해배상해. 부당이득 반환해. 청구 못하는 겁니다.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가 설정이 되면요. 그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원칙적으로 설정자가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습니다. 원칙 기억하세요. 80번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자,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명의신탁 약정, 이름 빌리는 약정, 그 다음에 수탁자 명의로의 등기, 반사회 질서행위 아닙니다.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지 반사회 질서행위는 아닙니다. 자, 2번 명의사기 무효일 때, 자 A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요. A인 을하고 명의상 약정을 하고요.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주면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요. 갑과 을이 혼인을 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면 법률은 and 탈법 목적이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부실법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그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혼인하면 약정을 한 때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혼인한 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즉 소급하지 않습니다. 혼인한 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3번 명의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런데 그 무효를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즉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악불문하고 소권치사. 그래서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했더라. 아까 1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명의상 약정은 반사회 질서가 아니죠. 강행규정 위반 무효죠. 따라서 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것도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죠. 반사회 질서가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닙니다. 5번 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교단체장의 명의로 종교단체 보유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가 아니지요. 종교단체 명의로, 종교단체장이 아니고요. 종교단체 명의로 종교단체 보유가 아니라 종교단체 산하 조직 부동산입니다. 조계종 신도회 부동산을 조계종 명의로 등기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탈법 목적이 없다면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5번은 전제가 틀린 겁니다. 특히 종교단체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단체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다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1번만 옳은 지문입니다. 특히 5번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1회차 모의고사 해설이 끝났습니다. 뭐 번개불에 콩복바 먹듯이 설명은 드렸는데 괜찮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실력 향상이 목적이 아니고요. 정해진 시간 내 문제 풀어보는 거, 그 다음에 해설을 듣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문제 하나하나마다 이론 강의나 교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귀로 눈으로 확인하시는 차원에서 모의고사를 보시는 거니까 점수 연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10점 나와도 되고 20점 나와도 되고 30점 나와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강의 들은 부분 중에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부분의 이론 강의를 찾아가지고 강의를 들어보시고 교재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